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가방이 현관 바닥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의사 집안 며느리랑 결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랑은 처음부터 수준이 안 맞았어. 저는 가만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결혼한 지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그 집 사람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병원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병원,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집 사람들이 저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를 했습니다. 사진보다 키가 작네.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지?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시장 쪽에서 수선 일을 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실망. 그날 식사 자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원래 의사 집안 딸들이랑 소개가 많이 들어왔어. 저는 젓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언젠가 저를 버리는 침묵이 될 줄은요. 결혼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말투가 조금 차가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분명한 무시가 되었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평범한 집 애들도 좋은 집에 시집을 오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사람은 착하지.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집안이 좀 아쉽지. 저는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맞은편에서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얘기 좀 하자.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꼭 전화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나, 뭐 먹고 싶어? 집 앞인데 필요한 거 있어?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전화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일이 많아졌나 보다, 피곤한가 보다, 제가 이해하면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하루 이틀씩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늦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고 어떤 날은 자정 가까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민수는 넥타이를 풀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아. 예전 같으면 조금 더 설명이라도 했을 사람인데 이제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더 물으면 제가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주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마트에 가고 근처 카페에 앉아 별것 아닌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주말에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나가? 제가 물으면 민수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병원 사람들 만나.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자주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민수는 휴대폰을 유난히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화면을 뒤집었고 제가 곁에 있으면 잠금 화면조차 오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고 검은 의심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건 하지만 사람은 정말 무너질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민수 요즘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더라.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좋은 사람? 시어머니는 국을 뜨며 말했습니다. 병원 원장 딸이래. 집안도 좋고 의사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부르자. 그는 겨우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무슨 뜻이야?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급히 선을 긋지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민수는 운전대만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병원 쪽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회피라는 걸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원래 같으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민수 씨. 다음엔 아버님도 꼭 함께 뵙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그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면 왜 아버님을 뵙고 싶어 할까요? 그날 밤, 민수는 제 옆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그의 모습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정말 떠난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마음을 떠나게 만든 사람이 이미 시어머니와 함께 제 자리를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아주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혼 얘기 좀 하자. 그 한마디가 제 결혼의 마지막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 얘기 좀 하자고 했던 날, 그 집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보통 그런 말을 꺼내려면 적어도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짓기 마련인데 그날 시어머니는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이미 끝낸 일을 이제야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생각은 오래 했어.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 이 집은 이미 오랫동안 저를 정리할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민수도 알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왜요?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집이랑 너는 안 맞아.
안 맞는다. 참 편리한 표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면서도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말.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큰 사람 될 애야. 그런데 옆에 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 원장 딸 있잖아. 그 집이랑 얘기가 오가고 있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요. 그 말은 그냥 호감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전제로 양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민수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앞서가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참담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앞서간다. 그 말은 본인도 완전히 거절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얼굴, 깔끔한 분위기,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집이 좋아할 만한 배경. 시어머니는 사진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집안이랑 맞는 거야. 그 말이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니라 비교 대상, 탈락한 후보처럼 대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제 앞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물러나라는 뜻이지. 그 말에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 앞에서는 오히려 감정이 얼어붙더군요. 민수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우리 서로 힘들었잖아.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로 힘들었다고요. 저는 버티고 있었고 참고 있었고 지켜보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저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시댁에 인사왔던 날의 눈빛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사진보다 키가 작네. 의사 집안 딸들이랑도 소개가 많았어. 평범한 집안이 아쉽지. 그 모든 말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밑밥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만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정말 이 사람들은 내 앞에서 다른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나를 밀어낼 수 있는 걸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불렀고 이번에는 아예 하얀 봉투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 오는 날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시댁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앉아 있었고 민수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둘 사이 테이블 위에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말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정말 이걸 하자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인생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 그 말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오히려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그 3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를 두고 아들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말하다니. 민수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이번에도 남편을 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짧은 문장 하나에 가슴이 그대로 꺼져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그 말은 얼마나 편한 말인가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누구를 밀어냈는지, 누가 배신했고, 누가 참아왔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며느리 들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는 했지만 그걸 정말 사람 입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필요 없어. 저는 며느리도 가족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 입장에서는 이제 쓸모가 다한 존재였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됩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마 제가 매달리거나 울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끝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주 안으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끝났구나.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끝내면 서로 체면은 지킬 수 있어. 체면. 끝까지 그 집이 지키고 싶었던 건 체면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상처 입은 마음도 아니라 체면.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를 내보내는 그 순간이 곧 자기들 발밑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며칠 뒤 저는 아주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 현관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직접 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물건은 많았지만 제 손에 들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서류 몇 장, 오래된 수첩 하나, 그리고 작은 가방. 사람이 마음을 접으면 물건도 함께 멀어지더군요. 결혼하고 함께 고른 커튼, 주말마다 같이 쓰던 머그컵, 붙박이장 안에 걸린 옷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집에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출근한다는 핑계로 먼저 나갔고 결국 저를 내보내는 일은 시어머니 몫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그 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끝까지 직접 마주하지 않는 것. 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사진 액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앞길 막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어머니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아마 제가 울거나 무너질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모욕 앞에서 오히려 차분해지기도 하니까요. 문을 나서기 직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랑은 처음부터 안 맞았어. 그 말을 등에 지고 저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결혼 생활 마지막 문장이 찍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수치심,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오기까지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전에 머물던 오피스텔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저는 늘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였지. 제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 직원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 대표님. 그 인사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그 집이 전부가 아니었지.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이사장님, 금요일 의료재단 통합회의 일정 확정됐습니다. 신명 메디컬도 참석합니다. 신명 메디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병원.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고 남편이 발판 삼아 올라서려 했던 그 병원. 그리고 저는 그 병원의 상위 재단, 이사회 의장이자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는 저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장 기대고 싶어 하던 세계의 꼭대기에서 다시 만나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회의실 문이 열리면 가장 놀랄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사람들이 될 겁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정신은 맑았습니다. 사람이 큰 상처를 입고 나면 어느 순간 눈물 대신 중심부터 세우게 되더군요. 그날이 그랬습니다. 옷장을 열어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엔 거의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입고 싶어도 입지 않았습니다. 너무 드러나지 않게, 너무 눈에 띄지 않게 늘 저를 줄여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제 이름과 제 자리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본관 15층 대회의실. 그 공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의료재단 구조 개편과 통합 인수 과정에서 제가 직접 드나들던 곳이었으니까요. 비서가 일정표를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사장님, 신명 메디컬 측 참석자 입장 중입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회의 시작 10분 전 저는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앙 상석 앞명패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지한 이사장.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아주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병원 원장이 들어왔고 그 뒤로 재무이사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눈앞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명패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도 들어왔습니다. 원래 공식 참석자는 아니었지만 아마 병원 인맥으로 얼굴을 비추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본 순간 한 발짝 안으로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동시에 시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개인적인 호칭은 삼가주시죠. 그때 병원 원장이 급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분은 오늘 회의 주재하시는 재단 이사장님입니다.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서 이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 저를 내쫓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리 앞에 서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회의가 시작되면 더 놀라운 사실이 그들 앞에 드러날 테니까요.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통합운영구조 개편, 지분 재정비, 그리고 산하병원 인사체계 조정입니다. 민수는 아직도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는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회의의 핵심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신명 메디컬을 포함한 산하병원 체계를 상위 재단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병원 안에서 힘을 갖고 누가 밀려나는지가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지분 정리안이 확정되면 신명 메디컬 쪽 독립 권한은 상당 부분 축소되는데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된 화면을 넘겼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적자 구조, 불투명한 인사 추천, 가족 친분을 기반으로 한 비공식 개입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결혼 관계나 사적 인맥을 통해 병원 권한을 확대하려는 구조는 이번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아플 겁니다. 개인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잘라내는 말이었으니까요. 잠시 쉬는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난이야?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제 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말 끝을 끝내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운영하던 투자법인이 있었습니다. 의료재단 쪽으로 들어온 건 몇 년 전이고요.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은 건 그 집에서 제 직함보다 저 자신을 먼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 질문이 참 우스웠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요? 정말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겠죠. 왜 내가 이렇게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냐? 왜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자리의 사람이었냐? 그 절망이 그 질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면 제 배경이 아니라 저를 봐줄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아주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끝까지 제 뒤에 뭐가 있느냐만 보셨죠.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진실 앞에서는 표정부터 무너집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현실. 그걸 견디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산하병원 인사 및 추천 체계 개편이었습니다. 즉, 민수가 병원 안에서 앞으로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는지도 그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이 시작되자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추천 체계 재정비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승진, 외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추진되는 추천, 직무 성과가 불명확한 자문 포지션은 전면 중단합니다. 민수는 그 문장을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최근 병원 경영 라인 쪽으로 조용히 발을 들이려 했다는 걸 저는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 시어머니가 있었고 그 의사 집안 혼처가 있었다는 것도요. 겉으로는 결혼 문제였지만 속으로는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저를 밀어내면 더 유리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그날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병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럼 박민수 선생 자문건도 일단 보류입니까? 저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답했습니다. 성과 자료와 이해상충 여부 검토 후 판단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며칠 전 저를 버릴 때는 자신이 더 나은 미래로 간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 미래의 문이 제 손에서 닫히고 있었습니다. 회의 종료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저와 민수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안아, 한 번만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미안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하는 말인지 이제는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어요. 제가 말하자 민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미안한 건 내가 이런 자리의 사람이라서예요? 아니면 정말 나를 버린 게 잘못이라서예요?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몇 초의 침묵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옆에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 말뿐이더군요. 몰랐다. 그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손해본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뀐 건 제자리가 아니라 저를 보는 어머니 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다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문득 알았습니다. 그날 무너진 건 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걸요. 무너진 건 그들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몇 번이나 연락해왔고 시어머니도 사람을 통해 뜻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고 제 이름은 다시 제 삶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떠오릅니다. 당장 나가라던 말, 의사 며느리 들릴 거라던 말, 분수를 알라던 말. 예전 같았으면 그 기억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날 제가 쫓겨난 건 집에서였지 제 인생에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오히려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제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잃게 만드는 건 가난도 아니고 평범함도 아닙니다. 끝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한 오만입니다.